네, 비행기를 타면 지구 반대편까지 반나절 만에 도착합니다. 전염병이 순식간에 지구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연 어떤 바이러스일까요? 또 현재 한국의 방역 상황에는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의이신 이진석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면서 세계보건근무 시절에 사스를 직접 다뤄오신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함께 토론에 참여시켜서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하고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마카오에서 또 한 명이 발생했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호흡기나 아니면 소화기계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은 아마 동물에서 감염을 일으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유전적 변이를 거쳐서 사람에게 감염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2003년에 난리가 났던 그 사스, 또 2015년에 메르스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번에는 또 다른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가요? 예, 이번에 상황을 보면 사스나 메르스나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유래해서 변종을 거치면서 사람에게 감염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문제가 된 건데요. 이번도 유사한 패턴을 가시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정보가 다 제한적이어서 어떤 동물에 의해서 어떤 변이가 일어난지 이런 자세한 상황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첫 발원지인 중국의 그 우한, 후베이성 우한이 중국의 한 중심부거든요. 거기서 그 수산시장에서 처음에 전염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동물들에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건데 야생동물이 거기 굉장히 많이 파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되는 거죠? 예, 그 수산시장인데 그 자료들을 보면은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각종 야생 동물, 야생 조류들을 모두 취급하고 있었던 시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취급하고 거기서 어떤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를 거쳐서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 이런 전파 경로를 밟지 않았을까 현재 추정은 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야생 동물을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일반 폐렴 증상과 좀 확실히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증상으로 확실히 구분이 간다면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과 마찬가지로 발열과 기침, 가래 아니면은 좀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겪는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위장관 증상을 같이 좀 동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서 증상으로 사실 명확히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증상을 앓는 사람이 좀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내가 우한 폐렴에 걸렸나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혹시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좀 유의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해야 됩니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증상 자체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에 노출력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우한을 다녀왔거나 아니면 확진자를 접촉을 한 이러한 병력이 있으면서 이러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은 일단 빨리 국번 없이 1339로 전화를 해서 국번 없이 1339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지시에 따르고 본인은 호흡기 증상이 생겼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을 하거나 그럴 때 기침 예절을 지켜서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팔꿈치로 막으면서 기침을 하고 이런 기침 예절을 잘 준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1339과 통화를 하게 된 후 지시에 잘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게 손을 잘 씻으라고 하던데 이 정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의 손을 씻으라고 하던데요. 신경을 써서 보니까 30초도 꽤 긴 시간이더라고요, 손 씻는데. 잠깐 씻으면 30초도 안 걸리던데 계속 잘 씻어야 되나요? 계속 잘 씻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비말 감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손 씻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감염 관리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감염 관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호흡기 전파가 의심이 되거나 우려가 있을 때 항상 그 말씀드렸듯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잘 구석구석 잘 씻는 게 굉장히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별한 치료제 또는 백신은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걸까요? 메르스나 또 사스 때 상당히 그런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일단 뭐 메르스의 예를 봐도 벌써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 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백신이나 뚜렷한 치료제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 신종 바이러스는 이제 와서야 이 바이러스가 뭔지 겨우 알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바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마카오에서도 환자가 나왔지만 뭐 태평양은 미국에서도 나왔어요. 중국을 다녀온 미국인인데 이런 게 굉장히 미국에서도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파되나? 아까 비말 전파라고 그랬는데 그게 침방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말 전파라는 거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전파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메르스나 사스도 다 마찬가지로 비말 전파입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작은 입자가 나와서 그게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호흡기 점막에 가서 감염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손이나 다른 물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특수한 상황에서 비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잘게 짜게진 어떤 공기 전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하는 중에 우리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이제 바쁘시군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 세계보건 근무 시절에 사스를 직접 이렇게 다루셨다고 그러던데 그때가 2003년이시죠? 예, 제가 저 2002년, 2003년, 2003년 당시 제네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그때 2003년에 사스가 첫 발병을 했을 때 그게 그 중동, 이게 중국의 광둥성, 역시 중국의 남쪽인데 지금은 이 우한 폐렴이 초기 단계인데 당시 사스의 초기 단계와 지금 우한 폐렴 이 단계를 혹시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떤 정도의 전파력이라든지 감염 경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2002년, 3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홍콩에서 웨일즈 병원이라는 데 입원했던 환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이 의료진들에게 이제 감염이 되고 이제 그런 그 감염이 그 의료기관에 있는 그 다른 환자들에게 다 확산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또 그 환자들이 바로 또 비행기를 타고 자국으로 입국하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아주 빠른 감염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 상태는 그 이 중국 우한 지역과 그리고 또 뭐 상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미국이라든지 일본, 태국 등 이웃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사스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파의 속도가 사스가 훨씬 빠르다. 네, 빨랐다. 이 아직 우한 폐렴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사망률 또 위험률 이런 걸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우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초기 양상이기 때문에 질병의 뭐 치명률이라든지 감염력 등을 뭐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쉽진 않겠습니다만 사스 이 발생 당시하고 비교한다면은 사스보다는 약간 좀 그 이 증상이 또는 저 치명력이 좀 낮은 그런 화면을 감염은 보니까 아닌가. 사스는 치사율이 9.6%네요. 감염자 중 사망자가 이제 800여 명에 가까워서 9.6%. 메르스는 뭐 훨씬 치사율이 높았고요.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니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겠네요. 좀 더 이제 질병 발병 양상이나 감염 양상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한 명이 확진자로 이제 됐고 다만 이제 현재 상황이 안정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또 4명이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아직 결과 그 4명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웃 그 중국에서의 그 양상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 확진된 환자를 이제 치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5년도 국내 메르스 이 발생 당시하고는 많은 양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국내에 이미 환자가 들어와서 그 환자로 많은 감염자가 생긴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네. 이 확진 환자를 판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네. 이 경우는 입국 과정부터 이제 환자를 확진했고 네. 바로 접촉자들도 격리를 하고 네. 또 현재 그 이 접촉자들을 계속해서 네. 관찰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네. 메르스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현 시점에서는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불안감은 꽤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게 발병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분들이 많이 한국에 올 텐데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중국에 온다는데 교수님 어떠십니까? 그렇게 중국 사람이 많이 오면 그 과정에서 이게 전염 우려가 좀 높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 간의 사람이 전파한 문제. 일단 예. 사람과 사람 전파는 확실하게 확인이 됐고요. 네. 사람과 사람의 전파를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인 의료인 감염도 이미 많이 보고가 돼서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는 확실히 가능은 한데 네.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서 얼마나 일으킬 것이냐 그거를 미리 속단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지금 그 설에 이동이 많이 있겠지만 중국 내에서도 이동이 많습니다. 일단 그렇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네. 중국 내에서 많은 이동이 일어나면서 중국 내에서 먼저 어떤 이게 확산이 될지가 1차적으로 사실은 더 걱정되는 뭐 면이 수억 있고요. 명이 이동을 할 텐데. 예, 그래서 네. 중국에서 먼저 이 설 이후에 얼마나 발생할지가 조금 우려스럽고 거기서 정말로 발생이 많아진다면 이후에 뒤이어서 우리나라도 많이 더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전범부장님, 그러면 중국에 사실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이 방역 체제, 뭐 병을 조금 축소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제대로 지금 통제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중국의 시스템. 글쎄 우리가 지금 네. 그 상황을 직접 뭐 관찰한 바는 아니고 네. 다만 이제 현재 그 세계 보건기구의 전문가분들이 네. 중국 보건당국과 지금 함께 네. 그 이 질병 그 감염 경로라든지 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 중국 당국의 이 방역 양상을 네. 좀 이렇게 그 신뢰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 방역에 이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이제 중국 당국의 발표가 좀 더 네. 네.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또 발생 글쎄요. 양상이 좀 축소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간에 중국 발표를 저희들은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스 때는 초기에 좀 그런 사스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죠. 축소 예, 프로그램 사스 때는 그 상당히 그 지연 발표도 있었고 네. 또 환자 발병 양상도 정확하게 이제 보도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오늘 이제 긴급위원회를 연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뭐 선포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어떤 경우에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나요? 일단 그게 이제 대륙간에 걸쳐서 환자가 발생이 되고 대륙간에. 그리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신종플루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네. 세계 보건기구가 전문가들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아마 현 단계에서는 그 전 단계 정도 수준으로 아. 예, 뭐 관찰, 네. 뭐 이런 얼럿한 경계, 뭐 경계 그런 정도. 정도에서 지금 세계 보건기구가 양상을 이제 지켜보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는데 네네. 이제 지금의 감염 상황이라든지 환자 수라든지를 볼 때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 같지는 않다.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중국의 이 춘절, 네. 설 명절에 따른 그 인구 네. 대이동 네. 그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그 지금 이제 춘절을 지나면서 과연 어떤 상황으로 번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스 때도 그랬지만 이 전파력이 강한 뭐 슈퍼 전파자가 만약에 나온다면 문제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감염 뭐라고 그러냐 감염 그 재생자 수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볼 때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감염 재생산 지수 네. R값, 뭐 R 제로값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한 명의 환자가 얼마나 더 많은 추가 환자를 만드느냐 뭐 이런 지수를 얘기를 합니다. 뭐 네. 메르스는 뭐 0.4에서 0.9, 뭐 사스는 4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씀을 계속 드렸듯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네. 이 재생산 지수 R값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네. 현재 한 추세를 봐서 한 시간이 좀 지나야지 이런 것도 추정치라도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재생산 지수를 좀 아직은 관리하기가 어렵다. 예, 아직은 잘 모르고요. 말씀드렸듯이 전파력인 재생산 지수나 치명률인 사망률 이 두 가지가 다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잘 퍼지고 얼마나 위험한 바이러스인지 현 단계에서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전 본부장님, 이 방역 문제가 이제 중국 방역 문제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또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현재 방역 수준 지금 이번 우한 폐렴에 대처하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본부장님께서는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2002년도 사스, 또 2008년도 신종플루, 또 2015년도에 메르스 1차 발생,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메르스 2차 발생을 경험해 보면서 2015년도에는 이제 환자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염자들이 확산됐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좀 늦었습니다만은 2019년도 2차 메르스의 경우에도 입국 과정부터 환자가 확진되고 바로 격리 조치하면서 추가 확산을 막았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입국 과정에서 바로 확진 환자를 저희들이 격리하면서 그 접촉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울타리에 모아가지고 관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우한에서도 이제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또 초기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지금 이 방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비춰봤을 때 우리의 방역 이 현재 대응은 상당히 신속하고 그리고 또 치밀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느냐가 선후진국을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상당히 이 체계적이고 또 이 범정부적인 그리고 또 이 국가 간의 정보 체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이 방역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검역의 만전을 기하고 특히 경제 영향에 대한 점검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경제 상황에까지 굉장히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큰 영향을 미칠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의 환자 발병 양상뿐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질병 발병 양상이 될 때는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겠죠. 국가 간의 물류 이동이라든지 또는 여행객들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이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메르스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교수님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의료진의 이제 감염도 확인이 된 걸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스 때도 그랬는데 이게 의료진들도 많은 조치를 취할 텐데 감염에 좀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신종 감염병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항상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진 감염입니다.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2015년에 우리나라 메르스가 문제가 됐을 때 의료진 감염도 분명히 그때 있었고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어쩔 수 없이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상황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감염이 되는 거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서 환자를 보도록 지금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어떻게 의사들끼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예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의사들께서 하신 얘기 있습니까? 사실 의사들이나 뭐 의료진들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손 씻기나 아니면은 환자를 볼 때 보호기구 착용 이런 것들의 원칙에 따라서 잘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특별히 좋은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전 본부장님, 이 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각국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질병 관리 문제에 관한 중국과 협조는 뭐 정치적인 갈등 이런 거 관계없이 잘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015년도 메르스를 경험했을 때도 국내 그 1호 환자 가족이 중국에 그 업무차 출장을 갔을 때 그 환자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에도 국가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이 됐고요. 또 가건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어떤 유전자 염기설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원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렇고 또 환자들에 대한 진료 문제는 자국에서 발생된 환자이기 때문에 자국의 환자와 동일한 원칙을 갖고 이제 진료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아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중국 관광객이나 중국 입국을 금지해 버렸더라고요. 네,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알고 완전히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겠다,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세계 예. 보건기구가 가지고 있는 네. 국제 보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국제 보건 규칙에서는 사실상 뭐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네. 국가 간의 여행객을 통제한다든지 교통을 제한한다든지 뭐 국경을 그런- 폐쇄해버린 셈인데 중국 그런 북한은? 규정은 없습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이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가능한 한 최고의 수단으로 이 질병 유입을 막겠다라는 네. 그런 의미로 네, 국경을 네. 통제한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 네.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이거를 어떤 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이 시점에 네, 중요할까요? 일단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오염 지역, 위험 지역에서 입국하는 네.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우한만이 아니라 중국의 뭐 다른 곳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중국에서는 모든 그 입국자들에 대한 네. 검역 조치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네들이 한국에서 네.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그 신고 체계를 네. 비행기 탑승부터 네. 또 국내 입국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제 그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네. 또 국내 여행객들의 경우에도 네. 특히 이제 이 설에 즈음한 이 네. 해외 여행이 많이 있는데 네. 또 그 위험 국가에 가더라도 또 야생 동물과의 접촉이라든지 그게 가장 큰 문제 네, 같아요. 그런 지금 것들을 야생동물. 이제 자제를 네. 해야 되겠고요.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처럼 야생동물 먹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또 네. 재래시장에 가서 네, 네. 또 길거리 음식도 섭취하게 그러니까요. 되겠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네. 자제를 하고 네, 네. 혹시라도 그런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내 입국 이후에 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네. 즉각적으로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그런 그 사전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면 근데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정부도 좀 더 정보를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네. 투명하게 공개해서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불필요한 불안감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메르스의 경험을 토대로 네. 해서 감염병 관련 법령이 다 네. 개정이 되고 네, 네. 이제 의료기관 명칭도 네. 공개를 하고 네. 또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도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를 통해서 네. 다 이제 정보가 의료기관에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진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네.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사전에 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네. 이러한 그 감염병 질환이 네. 확산되거나 또는 막연한 공포감이 생기도록 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정부가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석 교수님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걸 좀 당부를 하신다 그러면 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좀 전에 다 방금 말씀을 네. 대부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여행이나 이럴 때 주의할 사항은 다 말씀하셨고 네.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착용이나 기침 예절, 그다음에 손 씻기를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노출력이 있고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접촉을 해서 1339나 뭐 접촉을 해서 네.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침할 때 꼭 이렇게 팔을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팔을 들어서 꼭 하시는 거. 손으로 네. 하지 말고 이렇게 손을 팔로 네. 팔꿈치로 가리라고 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석 교수님 그리고 전병률 본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